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2장 명상을 실천할 때입니다. 명상의 실천법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은 10분 명상에 대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명상. 세상에는 수천에 달하는 다양한 명상 기법이 있고 각각의 기법은 나름의 전통과 특정한 중점을 가진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법의 핵심 목표는 언제나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은 늘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수선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명상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배워서 익혀야 할 기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배우러 나선 경우 그저 피아노를 슬쩍 쳐다보고는 자신이 없다며 그대로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피아노 수업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닌가? 명상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마음이 늘 산만하고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명상을 배우라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이치인데 어쩐 이유인지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고 있다. 어떤 문화나 전통에서 생겨났고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그 목적이 어떻게 다르든 모든 명상 기법은 두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갖는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측면의 정신 집중과 통찰력을 얻는 측면의 명료함이 바로 그 두 가지 요소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요소만을 다루는 기법도 있지만 대개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명상 기법은 통상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과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 있고 헌신 또는 자비심을 고양하거나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도 있다. 사실상 온갖 유형의 목적을 위한 기법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목표가 무엇이든 모든 기법은 정신 집중과 명료함 중 적어도 한 가지 요소에는 반드시 의존한다. 마음 챙김은 서로 다른 이 두 요소를 결합해 현대 생활에 매우 적합한 유연하고도 포괄적인 기법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에 속한다. 곧 소개할 10분 명상 기법도 마찬가지다. 10분 명상은 정신 집중과 명료함 두 요소를 하나로 결합한 기법이지만 정신 집중의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한다. 무언가에 진정으로 집중할 때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어수선하다가도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두해 오로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으며 고요해지는 느낌이 든다. 명상은 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이다. 우선 마음이 초점을 맞춰야 할 어떤 것, 즉 집중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그것을 명상의 대상 또는 명상의 토대라 부르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뉜다. 외적인 대상에 치중하는 명상에는 특정한 삶을 응시하기, 특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 특정한 단어나 구절 반복 암송하기 등의 기법이 있다. 만트라, 주문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기법은 큰 소리로 외지 않고 속으로 되뇌이는 경우 내적 대상에 속하기도 한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만트라를 암송하는 기법은 논하지 않는다. 그것은 헤드스페이스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으로는 호흡이나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 특정 이미지 상상하기 등이 있다.
10분 명상의 경우 호흡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은 호흡이 가장 유연한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트라 암송하기나 촛불 응시하기와 달리 호흡에 집중하는 기법은 어디서나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이용할 수 있다. 호흡은 당신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함께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명상 따위에 대해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기법 역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사고의 영역에서 조금 더 실체가 있는 무언가로 주의를 돌리도록 돕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 정도만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충분하다. 단지 매일 가만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모든 긴장이 저절로 풀리게 두어라. 앞서 언급했듯이 명상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명상의 모든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진 못할 뿐이다. 명상의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 통합해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 즉 명료함을 추가해야 한다. 정신집중에 명료함이 더해지면 애초에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현명한 반응이나 충동적 반응은 바로 여기서 생기는 차이에 기인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까지 이른 후 풀려고 애쓰는 대신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거의 언제나 그럴 수 있다면 말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 명료함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옳은 말이 아니다. 명료함은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잔잔한 연못. 내가 머문 절 중에서 전적으로 명상에만 치중하는 사원이 있었다. 불교 사상이나 교리 같은 것도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명상에만 진심을 다하는 곳이다. 그 절은 방문객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요인이 거의 없다. 우리는 매일 새벽 3시에 명상을 시작해 잠깐씩 몇 차례 휴식을 가지면서 밤 10시까지 명상에 매달렸다. 모든 시간을 명상에 할애하기를 원하는 이에게는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사자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꿈이다. 내가 집을 떠나 스님이 된 이유는 가능한 최적의 환경에서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제한하는 것은 그저 마음 훈련 과정의 출발점일 뿐이었다. 놀라운 것은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상적인 요인을 철저히 제한하는 경우 아주 사소한 일로도 고요한 마음이 일시에 일어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친구의 간단한 안부 편지 한 장이 온갖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켜 며칠 동안 마음을 들뜨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전혀 없다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점차 고요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내가 체험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명료함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 과정을 묘사하는 수없는 많은 방법을 접했지만 지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아주 맑고 잔잔한 연못을 상상해보라. 수심이 깊지만 더 없이 맑다. 어찌나 맑은지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이고 실제로는 무척 깊은데도 얕아 보인다. 이제 이 연못가에 앉아 한가운데로 작은 돌멩이들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가끔 한 개씩 돌멩이를 던진다.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수면에 파문이 일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잔잔해진다. 수면에 인 잔물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돌멩이를 또 한 개 던진다면 새로운 파문이 일며 이전의 파문과 합쳐진다. 이제 돌멩이를 연거푸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수많은 파문으로 연못 전체가 동시에 출렁이는 모습이 보인다. 연못의 수면이 이렇게 출렁이면 바닥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수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표면을 보여준다.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렇다. 새로운 생각은 연못에 던져지는 돌멩이처럼 매번 마음의 표면과 파문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돌멩이들을 던지고 일렁이는 물결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잔잔한 연못이 어떠해 보이는지에 대해선 아예 잊고 산다. 출렁이는 마음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마음에 개입하면 오히려 파문이 더 커지는 것만 같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만히 못 있는 마음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온통 출렁일 때는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아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방식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명료함도 얻기 힘들다. 이제 이 특별한 기법에서 정신 집중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했으리라 본다. 독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나는 언제나 명상의 명료한 요소를 일상의 모든 경험을 즉시 바꿔줄 번뜩이는 지혜, 즉 찰나의 깨달음과 같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명료함은 점진적인 과정에 더 가깝다. 따라서 명료함 요소는 마음이 꾸준히 조금씩 열리는 과정,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명료함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든 마음이 항상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데다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끌 수도 없다면 목적의식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명료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명료해진다. 명상은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 옛 기억을 파헤치고 분석하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이다.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왔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명료함은 나름의 시간에 나름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때로는 명료함이 사고 과정을 더욱 많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알아차림이 감정이나 신체 감각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엇을 더욱 알아차리게 되든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놔둬야 한다. 따라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에 저항하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서둘러 떠나보내려도 하지 말고 명료함이나 알아차림이 나름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라. 기억하라.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오랜 세월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더욱 명료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설령 그 경험이 때로 불편하더라도 그야말로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내려놓는 과정이며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다. 잔디. 내가 담장을 뛰어넘어 달아난 그 포로 수용소 같았던 절에 머물렀던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나는 잔디를 깎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내가 워낙 넓다 보니 깎아야 할 잔디밭도 넓었다.
나는 당연히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러 헛간으로 향했다. 그 기계를 막 끓여내고 나오는데 한 선배 스님이 다가오더니 가위를 건넸다. 이걸로 뭘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잔디를 깎아야지. 그는 필요 이상으로 즐거워하며 대답했다. 장난치는 거요? 가위로 깎으면 평생 깎아도 다 못 끝낼걸요? 쓰지도 않을 기계를 헛간에 보관해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우선 너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돼. 둘째, 나는 결코 너랑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야. 셋째, 주지 스님은 내가 이 가위로 잔디를 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나는 쏘아붙이지 않기 위해 극도의 자존심을 발휘해야 했다. 그 선배 스님은 이미 몇 차례 고자질로 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바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가위를 받아들고 걸어가면서 나는 수련 스님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가위로 잔디를 깎는 일은 머리를 깎는 일과 조금 비슷했다. 나는 왼손 검지와 중지로 풀을 잡고 그 사이로 빠져나온 풀을 오른손에 든 가위로 다듬었다. 잔디의 높이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기에 나는 잔디를 다듬으면서 수시로 엎드려 바닥에 뺨을 대고 높이를 비교해야 했다. 잔디밭은 모두 세 곳이었는데 처음 다듬기 시작한 잔디밭의 크기만도 테니스 코트와 얼추 비슷했다. 당연히 잔디를 깎기 시작하고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일을 모두 끝내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계산하고 있었다. 또한 축축하게 젖어드는 무릎과 자꾸 구부리는 바람에 쑤셔오는 등 허리에 나에게 가위를 건네준 선배 스님에 대한 원망도 떠올랐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 나의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고요함도 조금도 느끼지 못했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라 명료함은커녕 그 출발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분노로 채색된 것 같았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마음을 스치는 모든 생각에 주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분노가 입혀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생각에 수면에 일렁이는 파문에 사로잡혀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노에 너무 바싹 붙어 분노를 아예 나와 동일시해 나 자신이 분노로 변한 느낌이었다. 관찰자 입장에서 분노를 응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분노가 실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 감정을 부채질할 것만을 찾고 있었다. 물론 선배 스님의 태도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자유의지로 그 일을 하는 중이었다. 거부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 상황은 상점, 사무실, 공장 등과 같은 일터에서 하기 싫거나 지루한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받았을 때와 어떤 면에서 비슷했다. 당신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기억이 벌써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괄시당하거나 학대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기만당한다면 당연히 화가 치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분노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원천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례에서 분노를 촉발한 것은 선배 스님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나의 작업이었다. 나는 선배 스님의 태도를 옹호하는 대신 분노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젖은 무릎과 쑤시는 등허리에 집중하는 것은 화를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방법이었다. 다른 날 다른 기분이었다면 나는 젖은 무릎이나 쑤시는 등허리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누군가 나에게 복권 당첨 소식을 알려주었더라도 나는 여전히 분노를 지속시킬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강렬한 감정은 내려놓는 게 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가라앉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생각에 덜 집중하고 잔디 깎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자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하는 듯했다. 가위로 잔디를 깎는 작업이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일에 실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 일 자체가 어떤 명상이 되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일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완벽을 가해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정성을 들이자 상당히 즐겁기까지 했다. 그렇게 생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자 분노의 동력도 줄어들었다. 분노가 약해지자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보다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그런 태도는 마음을 훨씬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집중과 명료함이 선순환하기 시작했다. 집중이 명료함으로 다시 명료함이 집중으로 다시 집중이 명료함으로 이어졌다. 잠시 후 나는 실실 웃음을 흘렸다. 내 친구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가위로 잔디를 깎는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이런 경험은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똑같은 길. 우리는 종종 명료함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사실 예전에 나는 언제나 그랬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에 워낙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명료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다. 분명 명료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번번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똑같은 상황이 아무리 자주 전개돼도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후 사정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상황에 관여해서 해결할 방도를 모르는 바람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큰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명상을 막 시작했을 무렵 네팔에서 티베트인 스승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난다. 나는 진짜 열심히 명상을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고 스승에게 털어놓았다. 날마다 걸어서 일하러 간다고 상상해보거라. 스승이 말했다. 매일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똑같은 집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겠지. 나는 그 장면을 그려보았다. 과거에 그렇게 일을 하러 다닌 적이 몇 번 있어서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 길 끝에서 아주 커다란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인부들이 수도관 같은 것을 수리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지.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무척 깊은 데다. 인부들이 늘 차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며 빈둥거리는 탓에 항상 그 상태 그대로처럼 보인다고 치자.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상을 하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길 끝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데도 매일 그 길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물론 구덩이에 빠질 작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같은 길을 따라가는 데 익숙해서 매번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지. 안 그런가? 스승의 비유를 나는 외적인 삶에 연관시킬 수는 없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구멍에 빠질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의
내적인 삶에는 완벽하게 연관시킬 수 있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비유는 내가는 어떤 과정을 밟아 똑같은 감정적 함정과 정신적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 겨울처럼 보여주었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욱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길에 있는 구덩이가 눈에 들어와 빠지지 않게 되지.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닌 게요.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명상을 많이 하고 그 구덩이가 훤히 보일 때조차도 매번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거든요. 스승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처음에는 그 구덩이가 보여도 거기까지 마저 걸어가는 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지. 너는 그게 정신나간 짓이라는 것도 알고 구덩이에 빠지면 아프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스스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스승은 껄껄껄 웃었다. 나는 답답했지만 상상해보면 웃긴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이 다시 말했다.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구덩이가 빤히 보여도 습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지. 그러나 스승은 극단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끊었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너는 구덩이를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거야. 처음에는 구덩이가 가장자리로 돌아가려다가 또 빠질지도 모르지. 그것도 한 과정이야. 하지만 명상의 깊이가 더해지면 결국 그 구덩이가 아주 명료하게 보여서 잠시 쉽사리 피해서 길을 계속 갈 수 있단다. 그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일터에 도착할 것이야. 스승은 다시 웃었다. 물론 명료함과 깨어있음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길의 끝자락에 애초부터 구덩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야. 하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라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은하는 그 이야기를 되새길 때마다 그 유용성의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명상의 과정이 여러 면으로 요약되어 있다. 그렇다. 명상은 하나의 과정이다. 매일 잠깐씩 앉아 명상을 한다고 해서 즉시 마음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오래된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번뜩이는 자각의 순간, 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순간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통상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빠지던 구덩이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일찍, 조금씩 더 명료하게 보인다. 그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수많은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아차린다는 것, 마음을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저 관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의 모든 것은 좋다거나 나쁘다. 더 좋다거나 더 나쁘다는 관점에서 판단된다. 하지만 명상에 관한 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명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일정 시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명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명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이 수많은 생각을 알아차리든 무념을 알아차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유쾌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불쾌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 기술은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뿐이다. 한 스승은 이 말을 만트라처럼 되풀이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명상이 아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비로소 명상이 된다. 좋은 명상이나 나쁜 명상 같은 것은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자각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그 스승은 명상을 극장에서 극장에 가는 일에 비유하곤 했다. 몇 개의 막으로 구성된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극이 전개되는 동안 의자에 기대 앉아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뿐이다. 연기를 지시하는 것도, 무대에 올라 내용 전개에 끼어드는 것도 당신이 할 일은 아니다. 그 연극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허세 가득한 액션 활극이나 스릴 넘치는 추리극일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 요소를 골고루 갖춘 연극일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어 당신을 숨죽인 채 바짝 긴장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느릿느릿 진행되어 느긋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연극을 지켜보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 일이 꽤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당신은 종이 쑤시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주위를 돌아보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런 시점에서 당신이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명상을 배우고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스스로를 질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다시 무대로 주의를 돌려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가. 때로는 이야기가 심하게 자극적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게 몰입하지 않기가 어려워진다. 어쩌면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위기의 순간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뛰어 올라가 배우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는 유쾌하고 안락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복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에는 배우에게서 당신이 평소에 원하던 무언가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혹은 헤어진 연인이 떠올라서 마음의 추억을 찾아 떠돌 수도 있다. 어쩌면 이야기에 고무되어 5년 전부터 좋아한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최상의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은 이렇게 연극을 지켜보는 일과 비슷하다. 이미지와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연극이나 영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만 주시하고 관찰하고 묵격할 뿐이다. 알아차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당신 자신의 스토리는 여전히 지시와 참여를 필요로 하겠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려 앉을 때는 객석에서 앉아 지켜보는 것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상의 방책이다. 명료함을 경험하고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획득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보다 충만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푸른 하늘 스토리를 떠올려보라. 그 청명한 공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애써 창출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뿐이다. 상상 속의 연인. 수련 스님으로 훈련하는 동안 나는 몇 군데의 사찰을 옮겨 다니며 머물렀다. 대부분 일반적인 대중의 출입을 금하는 절이었지만, 그런 절에서도 가끔 문을 열고 일반인들이 일주일 일정의 명상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경우 당연히 남자들은 비구 스님의 숙소에 머물렀고 여자들은 비구니 스님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매일 수차례 마련된 명상 세션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한 군데에 모여 수련을 했다. 이런 수련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요소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무건 수행으로 치르는 게 원칙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방침이었지만 일주일 내내 입을 다물고 수련하는 것을 고문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매일 오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도 스님을 찾아가 명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상담을 받곤 했다. 오랜 세월 그 일을 치르면서 스님들은 매번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 방식을 하나 알아차리게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면 을에 두리번거리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역시 두리번거리는 다른 눈과 마주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보통 수련의 초반에 발생한다. 둘이 서로 마주친 남녀는 그러한 짧은 눈맞춤의 심각성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남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다시 명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 여자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한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눈에 뜨인 거겠지. 완벽해. 그 여자가 명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는 의미야. 좋아. 무건 스윙이 끝나는 대로 데이트를 신청하자. 그 남자는 벌써 다음번에 눈맞춤을 학수고대한다. 한편 건너편에 비구니 스님 숙소로 돌아간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걸까? 나를 좋아하는 거야? 자신의 마음을 보살필 정도로 감성적인 남자와 사귀면 멋지지 않을까?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음속 대화에서 벌써 연애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이런 패턴은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데 그 남자와 여자는 틈나는 대로 서로 슬쩍슬쩍 훔쳐보고 이어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날의 눈맞춤을 토대로 이야기에 살을 붙여나간다. 다들 겪어본 일 아닌가? 일주일이 지날 즈음에서 어떤 커플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음속으로 이미 데이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아기도 낳고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도 다 따져본 상태가 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 이혼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들은 그렇게 상상으로 지어낸 자신만의 스토리에 고통과 고뇌까지 가미한다. 상대방과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 사례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쉽게 온갖 사소한 이야기, 드라마, 희망과 두려움에 빠져드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가상의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든 행하고 무엇이든 관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그냥 가만히 앉아 마음을 지켜보는 일을 지루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평범한 생각만 떠오를 때 특히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상황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스토리를 지어낸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그런 지루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지루함은 단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고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생각이나 그 느낌을 왜 명상 중에 당신이 관찰하는 다른 모든 대상과 다르게 처리하는가? 이미 알다시피 특정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반응하거나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취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실로 크나큰 곤경에 처하고 만다. 사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우리는 제각기 이미 떠오른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모종의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떠오른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냥 웃어 넘기거나 급히 떨쳐낸 순간을 기억해보라. 그
그 순간에 당신은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다. 미친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다. 이렇듯 우리 내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단지 보다 정기적으로 관찰자가 되어 모든 대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느낌에 익숙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뿐이다. 절규하는 남자. 영국에 있는 불교 사찰을 찾은 한 남자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다. 그는 명상을 한번 해보려는 마음에 절을 찾은 것이었는데 마침 그날 스님들의 명상 세션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선방으로 안내되었다. 들어가 보니 스님들은 방의 앞쪽에 앉아 있었고 일반인들은 모두 스님들 뒤에 앉아 있었다. 맨 뒤에 앉기가 싫었던 남자는 방의 중앙 쪽으로 조금 더 걸음을 옮겨 자리를 잡았다. 곧바로 커다란 징이 울렸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판단하건대 명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그는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취하려고 몸을 뒤척이다가 그는 바닥에 앉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마침내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을 텅 비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명상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에 나와 비슷했다. 처음에 그는 꼼짝도 않고 앉아 부지런히 호흡을 따라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마음은 여기저기를 떠다녔고 그래서 그는 점차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스러워졌다. 잠시 후 그는 그런 생각에 골몰해서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떠올리며 절망감에 부채질했다. 이 명상은 전혀 효과가 없어 끔찍하군. 방에 들어올 때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끔찍해졌어.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 내가 명상에 영 소질이 없나 봐. 늘 그렇지 뭐 모든 일에 소질이 없는 나니까. 내 삶에서 뭐 하나 제대로 흘러간 게 있어? 고작 1시간 동안 앉아서 침묵을 즐기는 것조차 못하고 있잖아.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딱 1시간 동안만 하는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2시간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좌절감은 커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남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그는 더 이상 객석과 무대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제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로 뛰어 올라가 사방을 헤집으며 무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그는 한순간도 자제할 수 없었다.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조용한 선방의 중앙에서 벌떡 일어나 목청이 터지게 절규했다. 이 연병할 짓거리 같은 것은 더 이상 못하겠어! 아이러니하게도 잔인하게도 바로 그 순간 징이 울렸다. 1시간의 명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소리였다.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교훈은 그 중요성에 차이가 없다. 첫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는 올바른 지침이 필요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등과 같은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례의 주인공이 보여주었듯이 마음을 지켜보는 올바른 방법을 모른다면 그 일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둘째,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된다. 우선 10분 정도만 해야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명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10분 정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마라톤을 하려고 반드시 몸을 단련해야 하듯이 보다 오래 앉아 있으려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셋째, 사례에서 여실히 보여주듯이 명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행태는 위험하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그저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만 않으면 명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개의치 않는 셈이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그 기대의 기저에는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존재한다. 생각해보라. 마음이 미래의 시간과 공간에 서둘러 다다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머문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